당시에 97년 12월 18일 날 대선이었는데 12월 13일자에 평양방송에 출연을 해요. 평양방송에 출연을 해서 오익재가 나 김대중 후보와는 통일 방안을 논의해온 절친한 사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게 평양방송에서 갑자기 나와서 뭐 북한 공작 조직에서 했겠습니까? 그럼 남한과 그때 남북이 공조를 했다라고 하고 이게 기시감이 있는 게 뭐냐면 80 우리 노태우 후보 때 선거일 전날 김현희가 칼 858기 김현희가 압송되어 들어온 장면과 너무 비슷한 상황을 연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오익재 고문이 그 당시 고문도 새정치 국민회의 고문도 했어요. 창당 발기진이도 하고. 그렇죠. 그 월북하고 그다음에 조평통일의 위원장을 맡고 현지에서 부위원장을 맡고 그다음에 평양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DJ와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사실 이런 것들은 북한의 협조 내지는 사전 공조 작업이 없으면 사실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불가능하죠. 네. 전혀 불가능해요. 그래서 남북 간에 우리가 이제 보면은 뭐 공조를 할 수 있어요. 공작 조직간에 해외 정보 조직과도 공조도 하고 하는데 남북 간에 좋게 공조를 하면 되죠.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 공조를 하면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그렇게 믿는 그 남한 정부가 우리 한국 정부가 그렇게 적대적으로 생각했던 북한과 아주 대단한 찰떡 공조를 과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누가 친북입니까 이거? 누가 친북인 거예요? 김대중 후보가 친북인 거예요. 정보기관이 친북인데요. 정보기관이 친북이에요. 당시 대통령 김영삼 후보를 비롯한 보수 정권이 친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를 승인을 하고 한 보수 정권도 사실 친북 정권인 그러니까 저는 거죠. 그게 그래서 가장 친북 정권은 사실 지금 그동안에 보수 정권이 주장했던 진보 정권이 아니라 보수 정권이 정말 친북 정권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왜 오대산인가요? 공작명이 근데. 그건 왜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북한에 있는 오대산이고 아마 오익재 부르기 쉬워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때는 이제 담당하는 팀이 이 낙선 공작 팀과는 또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게 오익재를 월북시키는데 북한 공작 조직과 공조하는데 오익재 좀 받아줘. 애따 오익재 하고 던져주면 북한에서 그래 우리가 받아줄게 하겠습니까? 공짜가 있나요? 대가를 줬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공작 명이 붙은 거예요. 공작을 한 거고 그래서 이걸 이제 아마 이해하기 쉽게 서로 오대산 북한 쪽에다 직접적으로 하는 거다 해서 오대산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북의 이런 공조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혀 어떤 대가 없이 특히나 북쪽에 어떤 대가도 없이 북쪽이 그런 식으로 오익재 고문을 그런 식으로 부위원장을 맡기고 평양 방송에 출연시켜주고 이런 걸 했을 리는 없지 않겠어요? 대가가 제공됐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절대 그럴 수 없죠. 밥값이라도 줘야 되잖아요. 뭐 밥값 이상 줬겠죠. 오익재 가서 밥축 낼 텐데 보사는 저 북한이 밥축 낼 텐데 밥값이라도 줘야 되는데 밥값 정도가 아니라 많은 돈을 투입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나중에도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분명히 이루어졌어야 되는 일인데. 근데 오익재는 어떻게 안기부 공작에 휘말리게 된 거죠? 오익재 고문은?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아마 이제 약점 조성 공작을 할 때는 대상자가 선정이 되는데 대상자 선정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그 업무에 정통하면서 접근도가 높아야 되고 접근도가 높은 사람 중에 약점이 조성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오익재 교령 같은 경우에는 약점이 조성됐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뭐 여러 가지 금품이 됐을 수도 있는데 본인이 금품을 받아서 본인이 쓰지 않고 북한에 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받는 금품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약점이 조성됐다고 보는 게 옳지 않을까. 지금 정치인들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공작은 약점을 파고들게 돼 있어요. 네. 그렇죠. 항상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어야 사실 공작이
더 실효성을 갖게 되는 그렇죠.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아말렉 공작을 오대성 공작에서 아말렉 공작을 얘기를 해볼 텐데요. 그러니까는 97년 대선일이 12월 28일이에요. 12월 18일. 12월 18일. 예. 근데 그 직전이죠. 12월 11일, 그다음에 12일, 14일. 이 연속해서 이 세 날에 북경, 동경, 서울에서 기자회견이 열리죠. 아까 언급을 좀 했지만은 그 윤홍준이라고 하는 재미교포 사업가라고 하는 안기부 공작원이죠. 네. 예.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세 번을 해요. 이것도 이제 이게 그 공작인 거죠. 아말렉 공작인 그렇죠. 거죠. 이제 전부 체증도 해서 범증도 확보했는데 안기부 나름으로는 확보했고 오익제를 월북시켜서 DJ에 대한 충분히 연공 음해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IMF 구제금융과 DJP 연합이라는 이제 막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선거가 불리하게 가는 겁니다. 선거가 불리하게 가니까 마지막에 이제 발악을 한 거예요. 발악을 하는 게 아말렉 공작인데 이 낙선 공작을 통해서 확보했던 자료를 이제 조사를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이제 윤홍준의 입을 통해서 터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터뜨리는데 그냥 터뜨린 게 아니에요. 이 기자회견 대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만 불이에요. 오익제가 갈 때 얼마를 줬겠습니까? 얼마 줬을지 아마 뭐 엄청 줬을 거예요. 북한에다가. 근데 20만 불을 주면서 기자회견을 사주를 해요. 기자회견을 사주를 하고 이 기자회견 내용을 다시 언론에 또 보도토록 하고. 근데 기자회견 내용이 그겁니다. 북한 김정일 위원장으로부터 김대중 후보가 돈을 받았다. 그다음에 북한 공작원 허동웅이 실제로 김대중 후보를 만난 사실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당에서 그때 새정치국민회 쪽에서 콧방귀도 안 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북경에 맨 처음에 12월 11일 날 북경의 캠핀스키 호텔에서 시작을 했는데 기자들이 이미 이 내용들을 한마디로 스포를 한 겁니다. 먼저 다 기자들한테 좀 얘기를 했었어요. 이 공작이 있었고 사전 정지 작업이 그렇죠. 있었군요. 하니까 윤홍준이 기자회견을 하고 아말렉 공작이 효과를 거두지를 못한 겁니다. 근데 왜 아말렉이에요? 어디 성경에 나온 이름인가요? 아말렉이 뭐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뭐 그랬으니까 아마 이 아말렉을 아마 이 안기부가 자기들이 이스라엘이고 이 새정치국민회 쪽이 아말렉이라고 규정지어서 아말렉 적이다. 그렇죠.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 싶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안기부 피하 식별이 아주 독특해요. 그렇죠. 그래서 참 네이밍도 참 굉장히 종교적이고 휘황찬란합니다. 호화찬란하다고 네. 봐야죠. 근데 그 허동웅에 의해서 윤홍준은 사실 직접 만나지는 않았어요. 네. 허동웅은 사실은 김대중 총재를 만났었죠. 네. 근데 만약 허동웅에 이어서 윤홍준도 만약에 김대중 총재를 일산 자택에서 만났거나 이렇게 뭐 기념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은 어땠을까요? 똑같은 결과예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박지원 실장을 통해서 김대중 총재가 이미 내용을 공작의 전모를 알게 됐는데 그래서 안 만났는데 공작의 전모가 알려지기 전 윤홍준이가 그 전에 만났고 그 뒤에 제가 공작의 전모를 전부 폭로를 했다면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은 쭉 거쳤을 거예요. 근데 이제 허동웅 개인이 한 명이 얘기한 것보다는 윤홍준이는 재미교포 사업가인데요라고 하면서 또 불려와서 조사를 받으면서 똑같은 얘기를 할 거니까 이제 김대중 총재가 훨씬 더 공경에 처하는 상황이 될 뿐이지 크게 달라질 것은 없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김대중 대통령은 평생 빨갱이 레드 이 공세를 당해 오신 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이제 정권 교체가 되기 전에도 안기부에서 그런 용공 사실 공작을 사실은 해왔던 건데
참 경이로운 거는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됐는데 그리고 또 남북이 공조해서 자기를 사실 영공으로 몰고자 하는 공작에 어쨌든 간에 협조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북한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남북 관계의 개선에 남북 평화를 위해서 또 가장 먼저 관심을 기울이고 가장 크게 그리고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까지 이루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참 그게 경이롭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경이롭고 대단히 존경스러운 분이신데 여러 사람들이 대통령이 지금 바뀌면서 정권이 바뀌면서 국정원의 흑역사를 얘기하고 국정원의 뭐 권한을 어떻게 이렇게 폐지하자 저렇게 폐지하자 뭐 개혁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대통령이 청사진을 제시한 경우는 없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런 정보기관이 이때도 사법적 테러를 당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똑같은 기관 중정으로부터 실질적으로 현해탄에 빠뜨릴 뻔했잖아요. 이런 모진 고초를 겪은 뒤에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국정원을 뭐 폐지하자라고 주장하실 법한데 국정원의 역할을 굉장히 또 강조를 하세요. 그러면서 국정원이 이제는 산업 기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산업기술 보호 역량을 국정원이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는 국정원이 경제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거예요. 로드맵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국정원이 개혁의 방향이 조금 전환이 된 거고 북한에 대해서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시잖아요. 그때 국정원이 개입을 하거든요. 개입을 하고 하는데 남북 정상회담 때 가셔가지고 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려오시기 전에 멀리 바라보시던 이 남북 정상회담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꿰뚫고 계셨다.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북한과 미국인데 그렇죠. 한국은 그동안에 우리 운동권에서 말했던 왜냐면 새빵살이를 사는 거거든요. 북한이 정통성을 갖고 있다라고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근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최고 지도자가 북한에 가서 남북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전 세계에 남한이 실질적으로 이 한반도 분단의 당사자다라는 것을 과시한 거거든요. 각인시키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대해서 정보기관을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그 적대감과 반감, 증오심을 누르면서 대한민국의 앞날에 대해서 민족의 화해와 협력의 어떤 커다란 성과를 거두셨다. 대단히 존경할 만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치 보복을 하지 않는 아마 최초의 대통령이기도 한 걸로 그렇죠. 그렇게 평가를 받죠. 예, 그렇게 엄청난 순환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렇죠. 예. 가장 성공적인 것은 정권 재창출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정치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사실 이대성 파일이라고 하는 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끔찍했는데 아마 이게 먼저 사법 처리를 시도를 했다면 당시에 DJP 연합이 깨졌을 거예요. JP는 중앙정보부 창설 멤버 아닙니까? 근데 산파였던 사람인데 그럼 중정에 대한 신뢰가 있단 말이에요. 중앙정보부에 대한 신뢰가 있는데 DJ가 북한과 내통했다 이런 것으로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되면 DJP 연합이 깨졌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안기부에서 사법 처리 시도를 못했고 선거는 김대중 후보의 당선으로 끝났는데 갑자기 그때 이대성이라는 사람이 대북 공작 국장이에요. 뭐 해외 조사 실장이기도 하고도 하고 그때 아무튼 그 부서의 장이었는데 이게 DJ가 북한 공작원을 통해서 김정일로부터 친서와 돈을 받은 그런 사실을 입증할 파일이 있다라고 갑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지금 뭐 당시 정대철 의원 뭐 이런 사람들 그때 당의 아무튼 중진들이 이게 무슨 얘기야 하면서 이제 했는데 계속 추궁을 하죠. 이대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당선자가 결정돼서 인수위 전까지 끝까지 발악을 한 겁니다. 안기부가.
안기부가 발악을 한 건데 어떻게 해서든지 후보 신분이 아니라 당선인 신분인데 조사를 감행하려고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내놔봐라 계속 하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남한의 정치인들과 사업가들이 북한 인사를 무분별하게 접촉하려고 했던 것을 1년여의 공작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다. 그게 이거다라고 내놓은 게 뭐 한때 뭐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하고 했던 영화도 됐었던 흑금성 박채서 씨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박채서 씨는 실제로 공작을 하고 사업가로 위장해서 공작을 했던 그러니까 국민들이 열광할 게 아니라 민주 진영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 무슨 일을 했을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이대성이 그 허동웅의 이야기는 너무 큰 얘기니까 그게 아니고요 하면서 박채서를 판 거죠. 근데 아무튼 그 낙성 공작이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서 이제 오대산 공작, 그다음에 아말렉 공작 이런 세부 공작들이 이루어진 세부인데 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에 공작 관련자들은 어떻게 책임을 졌나요? 이제 당시 이제 안기부장 권영애, 그다음에 경찰 출신이었던 국내 차장 박일용, 그다음에 대북 공작을 주관하던 이대성 씨, 그다음에 수사국에서 했던 수사국장하던 고성진 씨, 그다음에 뭐 언론을 이렇게 저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하고 뭐 해서 보도를 이렇게 한마디로 보도 조정을 하고 했던 임경묵 국내정보국장이었거든요. 그분 그다음에 공작을 실질적으로 하던 그 개선에 있었던 이대성 국장 밑에서 했었던 송봉선 단장,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뭐 과장, 팀장까지 전부 이제 구속돼서 실형을 받았고 윤홍준도 구속이 됐었습니다 그때. 근데 낙성 공작을 최초로 승인했던 이병호 2차장, 그다음에 윤홍준 기자회견을 주선했던 이병기 차장은 구속을 면했어요. 공작이 이 공작 낙성 공작 승인 당시에 차장이 이병호 차장이에요. 그때는 2차장인데 중간에 그분은 물러나고 이병기 차장이 해서 이제 담당 차장이었고, 이병기 차장은 실제로 아말렉 공작에서 북경과 동경에서 윤홍준이 기자회견하는 것을 주선을 하고 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권영애 부장이 이병호는 당시에 정권이 바뀔 당시에 현직이 아니었다. 그다음에 이병기는 윤홍준이 기자회견할 때 현장에 없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관계 없다라고 해서 또 사업처를 피했어요. 웃긴 얘기죠. 그래서 이 권영애 안기부장은 육사 출신, 이병호 씨 육사 출신, 이분 그다음에 이병기는 외교부 출신. 이 이병호, 이병기는 나중에 전부 국정원장 합니다. 이 박근혜 정권 때 국정원장이에요. 그다음에 송병선 단장은 나중에 양지회라는 국정원의 전직 직원 모임의 사무총장을 어느 때 했냐? 국정원 댓글 사건이 터질 당시에 양지회 직원들이 댓글을 달고 다녔다 했잖아요. 당시에 그 조직의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으로 있었어요. 근데 참 그 아까 이병호 2차장은 원래 이제 육사 출신이고요. 이병기 차장은 이제 외교부 출신이죠. 근데 이제 두 분 다 중간에 이제 안기부에서 근무를 했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장을 했어요. 뭐 이병기 2차장은 국정원장뿐만 아니라 비서실장까지 했죠. 네. 박근혜 정부 때. 그다음에 임경무 그 국장은 이명박 정부 때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게 국정원 산하에 있는 탱크, 싱크탱크제요. 예. 네. 거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책임져야 될 사람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이렇게 승진하고 중용되는 이유가 뭔가요? 국정원을 다시 그대로 활용하겠다는 거죠. 예전 그 방식 그대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겁니다. 그건 국정원 직원들한테 보내는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국정원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잘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는 이유예요. 지금 전원 다 사면시키지 않았습니까?
족쇄를 풀어준 거거든요. 족쇄를 풀어주고 했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된다.